박민규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 수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공직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오만한 태도를 하던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답변 태도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거북하게 대답을 한다. 이러면 정상적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한 과방 의원님이라면 이진수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분명하게 4인의 재판관들은 방통위 위인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을 받았으면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 이진수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격을 떨어뜨린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우리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위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정당한 물음에 답변을 거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규 의원님 지적을 받아서 오늘부터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법안 1소위, 2소위 진행했습니다. 2소위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1소위에 올라온 R&D 예타 정상화법 관련해서요.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면 인지하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예타 폐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야 할 방향이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부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기재부 논리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과학기술계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간담회를 진행하고도 국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소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빨리 공청회 열어서 구체적인 두려움 해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법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이 연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 또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소희 관련돼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달콤한 유혹은 저는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정상화법에 대해서 지금이 논의할 시기라고, 이건 정말 중립적 관점에서 현행법의 취약점을 고치고자 했다고 노정면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소위 통과됐다면 오늘 전체회의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방통위는 어쩌다 보니까 검찰같이 방송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편파성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과 이소희 위원장님께 간곡히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유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제 방송법 제의 실패한 것. 그럼 잠깐만요. 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틀어드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올리신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결국 통과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근데 좀 늦어졌습니다. 예, 한민수입니다. 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PPT를 보시면 2장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올려놨습니다. 사유서 내용을 많이 써놨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유연적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류일임 위원장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지는
그 역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림 위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에 천병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간부가 양심 고백을 한 이후로 한 달 넘게 방심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이고 전 국민을 경악해 한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부에 의해서 이제 양심 고백까지 나왔어요. 윤석열 정권의 정확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를 한 사람입니다. 편파 심의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 입에서 지금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의 계속되는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류일임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방심위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이 계속 안 나올 경우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현안 질의가 끝날 때쯤에는 뭔가를 매듭 짓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전상범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고오 요한나님 어머니이십니다. 장현재 외삼촌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 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나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 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주문화방송 증인 박미나. 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 갖다 주시면 돼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수계는 파면됐지만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곳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은 사실상 상시적 언론 계엄 사태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최근 칼럼에서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받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숱하게 많은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교육 컨텐츠의 중심이자 공영방송이며 공공방송의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사랑하는 후배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EBS입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KBS를 완전 장악했고 MBC를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EBS까지 소나귀에 넣으려는 알박기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적인 인연과 관계로 우리의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고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줄곧 진보와 보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부당한 거부권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 이유, 그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5년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와 상시적 언론 계엄 사태를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업무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업무와 보도본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게 맞습니까?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지금 현안 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미리 받은 질의의 요지는 KBS 수신료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이 2014년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보도본부장 아닙니까?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것이 대정부 질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재단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받는 것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다음 질문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제 국회의원이 질문에 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돈줄, 그러니까 수신료로 옥죄면서 KBS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유도했고 심각한 재정 위기,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KBS의 전문 방송인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KBS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KBS 직원 4,000명, 5,000명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이 수신료 구조는 잠깐만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여당일 때 그리고 야당일 때 이게 다 합의해서 통합 징수로 가기로 했고, 이 역사가 지금 몇 년 돼요? 한 20년 넘지 않았어요? 30년 됐어요. 30년. 그리고 수신료 2,500원인데 그것을 국민이 희생했다? 그러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월급 받는 것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어 사용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박민아 본부장님. 네. 지금 유족께서 요청하신 증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 입으로 이름을 말하긴 곤란해요.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게 박모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출석을 안 할 만큼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출석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뵙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셔서 방송도 지금 출연은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휴직한 상태입니까? 뭐 공식적으로 휴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출연을 중지했는데 휴직이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상캐스터는 그 회당 출연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각 뉴스에서 자기가 맡았던 부분에서 자기가 출연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기상캐스터가 대신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방위에서 행정실에서 그 상황을 좀 체크한 게 있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의원님들은 못 보신 건가요? 네, 개인 정보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못 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 드릴게요. 예. 1분, 2분 드리세요. 예. 일단 2분 드리세요. 지금 변호사는 그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출석 요구를 하면 아니 따로 참고인이나- 증인 의결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참고인이나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으로 행정실에서?
증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변호사는 아니, 증인 의결을 해야 나오는. 그나마 증인 의결을 해야. 잠깐만요. 증인 의결을 해야 강제력이 생기죠. 증인 의결해야 예, 예. 강제력이 생긴다. 이 부분은 간사님하고 간사님 지금 의논해 주시고.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오전에 질의는 우리 고 오연나 저 유족들과 이 관련대로만 집중해서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유족들을 제가 모셔놓고 한다니까요. 지금 최영두 간사님, 방통위원장과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저에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최영두 간사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그 MBC와 고오 요한나님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간사님도 일일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김장겸 의원께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뭐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끼어드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진행해요. 김장겸 위원님 마침 질의 시간입니다. 고전에 잠시만요. 이거 의원님들께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리는 건 가능한가요? 간사님 보셨나요? 예, 두 간사님부터 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거 예, 간사님께만 드리십시오. 예, 이거 갖고 계시고. 개인정보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예. 예. 저희는 네,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납득을 못 하실 거야. 얘기하실 거야. 네. 이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건 알 필요가 없어. 이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먼저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순간이 바라건대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며칠 날 업무 복귀를 하셨죠?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2월 28일에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AI안전연구소 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 AI위원회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다 실무선에서 조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게 한두 가지면 이해가 되는데 죄다 그러셨고 딱 하나 더한 게 본인이 국가 AI위원회 멤버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 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 AI위원회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AI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는 AI 기본법은 AI 관련해서 발전과 진흥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하는 것, 2월에 발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고 AI 거기까지 이용자 듣겠습니다. 보호법을 충분히 들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발전과 진흥에 관한 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AI 기본법은 진흥을 위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그릇이고 기본법입니다. 진흥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간 협의 없이 이준숙 위원장님 맘대로 방통위 맘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 AI위원회 멤버시라면서요. AI 관련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의견, 방통위의 지침을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이진숙 마시라고요.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1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 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로는 방송 장악 말고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걸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지금 굉장히 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은 보여주셔야죠. 결과물로 보여줘야지 지금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모욕적이다. 모욕을 받을 일을 본인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해도 끼어드니까 뭐 그런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저 1분 더 드리세요. 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생각은 1도 없고 나는 보수의 여전사이니 싸우러 나가야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 질의에서 질문을 했었던 AI 기본법 관련돼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가 되니 협의를 해라. 그 이후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맘대로 내서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간의 이은기 연구반이 위원님 운영되고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오해한나 어머님과 외삼촌께 진심으로 위로와 유족의 뜻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2차 가해가 우려가 있어서 관련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파면 선고 인정하냐고요?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여기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에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기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답변할 모든 분들이 수 없는 문제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수신료 통합징수 재표결이 이뤄졌어요. 212표로 통과됐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 재표결로 의결된 게 22년 만이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20분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2요구 주요 사유를 4가지 정도 크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침해.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근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2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요, 이게? 이건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언론 장악이지 행정부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총선에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해서 이뤄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신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어요.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억에서 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 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일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EBS 사장 알박기. 신동호 사장 2인 체제에서 굳이 임명을 했다가 김우열 사장이 임기 끝나서 집에 갔다가 가방 싸갖고 다시 와서 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 법원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게 몇 건 있어요. 저기만 봐도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방송심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 판결. 저렇게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굳이 신동호 사장을 또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갔던 사장이 다시 오고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웃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참. 그리고 지금 방송사 제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제어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이렇게 제어가 해요?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제어가에 대해서 방통위 완전체일 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해서 2인이 완전체예요? 한시바삐 과방위 아니 민주당 2인 체제가 국회에서 완전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실 그러니까 것을 다시 한번 2인 체제에서 요청합니다.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2인 체제가 그 완전체냐고요.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송위원회 지금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설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7가지 지적사항을 줬어요. 7가지 무려. 저기 내부 사찰, 외부 여론조작, 노조 탄압, 광고로 MBC 응징. 전 광고 탄압이에요. 불법 광고 영업.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세월호 오보, 유가족 2차 가해, 법인카드 남용. 이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 아까 이혜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이나 선출직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전시장이요? 대구시장.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이 안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답변이 뭐. 예. 박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민아 MBC 경영본부장께서 우리 고인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방문진에 지금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 2분 하세요. 2분. 아니 시간 조절부터. 예,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 요청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행이 안 됐어요. 예, 요거는 답변 듣고 넘어갈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니 근데 다시 지금 재차 요구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방문진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건 아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로 발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MBC가 똑같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저희가 신물이 나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시면 곤란하고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유족께서도 요청하신 증인이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MBC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못하겠으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거 분위기 보세요.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부분을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2차 가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인 검토를 좀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하십시오. 아니요, 후속 조치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고인의 이 가슴 아픈 선택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증인석에 앉아 계시기도 상당히 힘들 텐데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데는 MBC의 책임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 집합제가 함께 움직인 결과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벌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외삼촌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영재 외삼촌님, 예. 지금 유족께서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김현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 의원께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현안 질의 가운데 지금처럼 중요한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현안 질의가 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사실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진실이 그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김 의원을 찾아뵌 거죠. 요청을 드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김현 의원이 한 걸로 됐네요. 그리고 유족 면담할 때 김현 의원이 왜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가 하면은 뭐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보도된 언론사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사에게 먼저 제보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언론의 처음에 어느 언론사를 갔어요? 공중파부터 왜 극우인 매일신문으로 단독 보도가 나가게 그건 아니죠. 이런 네. 취재 추궁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 기관지 그리고 스포츠지를 다 전화를 드려서 이 사실을 좀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했다고 보세요? 그럼 뭐 제가
추정해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실을 9월 15일 날 고인이 된 조카의 사건을 MBC의 바다 앞마당인 한강 가양대교에서 2차례나 예. 시도해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인 400명의 기자가 있는 MBC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MBC라는 방송사를 상대로 보도를 하는 것을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왜 끊으세요 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거 세우고요. 지금 김현 위원은 여기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띄워서 김현 간사가 가해자 이거 내려주십시오. 아니 바로 잡는 건 별개고 일단 김현 이거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영두 간사님? 예, 내려주십시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예, 행정실 이런 적은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렸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박정훈 의원님도 이게 정치 쟁점이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하십시오. 김영 간사님은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아니 어렵게 지금 이 현안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전만 하게 됐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뭐 이거 질문해요? 질문합니까? 이거 진실규명에 관심이나 있어요? 예? 여기에 MBC가 껴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털어버려야죠. 민주당도.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의원님. 예? 노정면 질문 잠깐 여태까지 세우시고요. 지금 민주당 세우세요. 예? 세우세요. 잠깐만요. 아니,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시고 의원님들 잠깐만요. 네,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세웠고요. 아까 세운 데서 3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 질문을 잘못해서 2차 가해 결과가 올까 봐 정말 조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님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질책하는 태도는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을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니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질문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비난하실 거냐고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실 규명에 좋냐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정해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한이 되지 않게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나도 이 모든 억측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MBC 측에서도 우리 안나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도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를 정확히 하고 저도 죽어야 눈을 감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왜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냐면,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저희 딸이 정말 살고자 하고 삶에 의해서 지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어떤 당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딸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뭐 더럽다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안 좋게 거론이 되는 것도 저는 싫고요. 그냥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민주당, 국힘의힘 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딸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실만 밝혀지면 안나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도.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우리 안나가 어디서 울지 않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이 우리 애기가, 우리 착한 애기가 어디서 떠돌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아무튼 도와주세요. 진실이 규명이 되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도 다 그런 걸 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뭐 여러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을 겪는 그 부모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엄마 아빠들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아이가 가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의 애인이자 나의 친구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정말 숨 쉬고 싶지 않고 애기 따라가고 싶고, 그렇지만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안나가 열심히 살아왔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인재로 남았어야 했는데 그 인재를 옆에서 MBC에서 또 선배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심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울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서
많이 참고 누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꼭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니에요. 조인철 위원님하고 바꿨어요. 예. 예. 고 오요한나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어머니 장현미님의 그 단장의 슬픔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또 제2의 요한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요한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민아 MBC 본부장님, 네. 오요한나님이 근무할 때 연봉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연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뉴스에 출연하는 출연 횟수 그리고 그 뉴스마다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뭐 5천만 원 이상. 예, 뭐 출연료가 회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그래서 오요한나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600만 원 연봉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MBC 기자로 있었을 때 김동완 캐스터라는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분은 정년 때까지 전문성과 그리고 아주 신뢰감 있는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송사가 MBC, KBS, SBS 할 것 없이 기상캐스터를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고용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뭐 외모와 의상 까지 세부 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는 사실상 사용자는 MBC, KBS, SBS고 당연히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뭐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으로부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MBC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임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 모두를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되지 않은 이유? 이제까지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요한나님 경우에? 네, 오요한나님 경우에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진상을 다 파악했다고는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다 보니 자, 거기까지 한계가 듣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네. 장현미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들은 MBC의 태도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네.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풀어달라는, 규명해달라는 그 말씀 꼭 이 자리에 사장은 안 나오셨지만 유념해서 MBC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또 우리 오연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MBC, KBS, SBS 거대 방송사인데 이같이 부조리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기간제 또는 준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에서는 기상캐스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전상권 변호사께서 제도 개선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운영을 프리랜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 근로 감독 결과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계엄 사태 관련해서 MBC가 특별히 또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이런 제도 하나만이라도 오연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예. 방송사 제허가 심사 조건에 노동인권 지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정확하게 노동인권 지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처우, 계약 안정성, 고용 구조 등 구체적으로 이걸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프리랜서의 고용 구조, 처우, 계약 안정성 등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은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은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유사한 조건은 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살펴본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같은 있는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방송 기상캐스터 고용 정상화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김영관 맞지 않나요? 예, 일어나 보세요. 예, 김영관 국장님. 예. 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제어가 할 때 혹은 종편 제어가 할 때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예, 관련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라서. 담당 국장 어디 있어요? 네, 저희들이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2020년 제어가 조건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인력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0년에는 들어 있었어요? 예, 2020년에는 중간에 계속 들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20년에는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빠졌어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 네.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직히 유족께서는 어머니 말씀 충분히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게 이걸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방통위가 이 자리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련하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제허가 조건에 이걸 추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를 삭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현황 파악안을 요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금방 우리 장연미 어머니의 그 눈물 보시고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 정책과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하소연을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바로 옆자리에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같은 딸을 키우는 심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거기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하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짧게 그러니까 답변. 금방 한 얘기. 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재허가 심사 규정에 넣겠다. 어떤 식으로 참모. 반영하든지 준 메모 저 빼. 보지 않았습니다. 메모 빼시라고. 위원장한테 지금 그 답변 지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영하든지. 잠깐. 누구요? 이름 얘기해봐요. 예, 박동주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금 답변하는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위원장 답변이 너무 나갔어요? 아닙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는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예요, 참모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요한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이든지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오케이, 거기까지 듣겠고요. 아무튼 자, 오요한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거대 방송사에서 그런 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아마 하늘에서의 기도이고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제한 그 조항을 다시 살려내기 바랍니다. 제가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보니까요. 요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결론이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저는 단순한 사안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그 개선 대책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넣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지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한테 물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영관 국장 옆에 박동주 국장 일어나 보세요. 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왜 방통위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관련 사항이 제어가 심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정확히. 위원장님 지금 아니 저기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언제 빠졌습니까? 20년도 제어가 UHD제가 예, 2023년에 빠지죠. 그때 방통위 책임자가 누굽니까? 김홍일 위원장. 예, 김홍일 위원장. 그러면 왜 뺐습니까? 일단 인사와 경영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조건이 어느 정도 완료된 사항들, 그리고 법이나 그다음 뭐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한다는 그런. 잠깐만요.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는 1, 2, 3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2, 3 뺐다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장이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처우와 관련된 조건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님이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 오 요한나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어머님과 유삼촌 등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생명은 온 우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잃었는데 그 슬픔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MBC 측에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박충권 의원의 저 입장문 난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런 입장문이 나옵니까? 그분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한 우주가 졌는데 제 어머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말씀에 진실을 밝혀달라 그 입장 맞으시죠? 꼭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은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바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보수 정권이면 어떻고 민주적 정권이면 어떻습니까? 근로자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지켜야죠. 왜 바꿉니까 그런 조건을? 그러면 종편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거 바꿔야죠. 이것도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국민의힘의 한 의원께서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의 영상 아니 화면이었습니까? 되게 좀 불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니 모시고 유족들과 함께 진실도 밝혀내고 제도 개선 모색도 해보자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어머님 우실 때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정쟁화 삼으려고 또 했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 좀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의원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박정훈 의원님 그만하시죠. 지금 한민수 의원님 시간입니다. 좀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뭐라고요? 지금 내 질 시간에 끼어가지고. 잘못했잖아. 뭐라고 했어 지금? 왜 반말합니까? 삿대질하고. 내가 아까 박충근 의원 그러고 있을 때 한마디를 했어요? 왜 내 질 시간에 끼어듭니까? 어디서 반말을 저렇게 지금? 최영도 간사님. 아니 지금은 지금 뭐라고 한민수 잠깐만 계셔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했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지금? 스스로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하고 있어 적당히. 또 반말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좀 가만히 계세요 다. 박정훈 의원님, 지금은 한민수 의원님 시간입니다. 저보고 부끄럽대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건 예?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뭐라고 해서 다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 아유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적인 말을 계속하는데 지금 같은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국회법 제49조 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님 여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김현 의원의 경우는 PPT를 띄워서 계속해서 김현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은 지금 한민수 의원님의 한마디를 못 참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의원이 한민수 의원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이렇게 의사를 방해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반말하고 모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침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살려보세요. 아까 박정훈 의원 얘기할 때 단 한마디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 질의 시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자, 좀 그만하세요 좀! 아니,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유 참 창피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네. 자, 유족분들께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좀 말을 좀 드리면서 질의도 할까 싶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국가기관들이 참 많이 망가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망가졌고 감사원이 망가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졌습니다. 방통위원회와 방심위원회가 망가졌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큰 역설적이게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끊임없이 이준숙, 김태규 방통위 2인으로 류일임, 강경필, 김정수 방심위 3인으로 이 5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앞세워서 언론장악과 방송 길들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될 뻔했다가 직무에 복귀한 방통위원장은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성형 AI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이 완성형, 기수죠. 볼지, 미완성형, 미수로 볼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수로 인정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탄핵시키고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2인 체제 위법성은 서울고법, 행정법원, 심지어 대법원까지 다 인정했어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겠다며 본인의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걸 또 우리 법원이 위헌이라고, 위법이겠죠. 맞지 않다고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위헌 판결을 받아도 파면이 돼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법원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끝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따박따박 네,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고 오유한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MBC 경영본부장님, 예, 유가족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한테 진상 요구를 원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아직 뭐 요구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가 다 끝나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든지 유족분들께서 뭔가 저희와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도 겸허히 경청하고 무슨 조치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묻고 가슴에 묻고 또 다른 질의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죠?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만 하면 임명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임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세력들이 국회 임명권을 어떻게 방해하고 헌법 정신을 그동안 어떻게 유린해 왔습니까? 과거에 온갖 공작을 벌여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헌임을 8대 0으로 판결했음에도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개월간 또다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지명을 했어요.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9대 0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국회 목계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의 과거 방통위 위원 미임명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이 추가로 추천되면 임명될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질질 끌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태였습니다. 맞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상식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무슨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까? 국회목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임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뭉개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앉히려고 하더니 이진숙 위원장도 내란 속에 윤석열이 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 자리에 밀어넣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멋쟁이 바보 챙기기에 이어서 그야말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임무영 씨, 신동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모두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으로 개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언급하신 것은 다 가처분이고 불법성은 벌써 KBS의 6차례 경우에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답변 제가 말하고 중단하세요. 있잖아요. 네. 황정화 의원님 3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질문하는데 끼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답을 하시면 두 분 목소리가 다 안 들립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황정아 의원님. 네. 3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6번이나 지적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거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내셔야겠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거는 다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 패소하시면 이거 토해낼 생각 있으십니까? 저에 대한 탄핵 비용으로 4,400만 원이 쓰인 걸로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패소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의원들이 토해내시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이 범죄를 해도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자, 법원이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6차례나 2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를 하는 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이준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줄줄이 세고 있는 것,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조직 자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도처에 문제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후배 신동호 씨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동호 씨가 교육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과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전력이 있고 선대위 대변인도 하셨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 윤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MBC 재직 시절에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2차례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동호 씨는 그야말로 꼬마 이진숙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E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신동호 씨 임명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과정도 석연치가 않은데 임명 당일 오전 10시에 방통위에서 신동호 씨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신동호 씨는 여전히 EBS 이사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11시에 EBS 이사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시 5분에 이사 면직을 통보하고 불과 14분 뒤인 2시 19분에 EBS 사장 임명 공문을 통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 유한나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제 질의가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분들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인가요? 직종으로는 비정규직입니다.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정규직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갖는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리랜서는 앞선 다른 동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름만 그럴듯합니다. MBC 등 지상파 그리고 YTN 등 보도 채널 그리고 종편 이 방송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매우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알만한
지명도 있는 분들,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큰 회사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가의 프리랜서는 그렇지 못하죠. 젊은이들을, 청년을 싼 값에 절대적인 의뢰 지위로 내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방송과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장, 고착화된 그런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청산하는 데 실패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이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제도를 막지 못해서, 해소하지 못해서 고 오요한나 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방치했다라는 지적을 하신다면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박민아 경영본부장님, 오늘 자리가 매우 힘드시겠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팀 소속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소속은 아니고요. 네, 소속은 아닌데 네. 일상적으로 소속이라고 하죠. 그게 현실과 뭔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해내는 것에 괴리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유족께서 1차적으로는 고인의 죽음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실 테고, 더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도와 관행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만연해 있는 부조리가 해소되기를, 그래서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으로 압니다. MBC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네. 프리랜서의 MBC 내 계약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치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퍼센테이지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 비정형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말고요, 프리랜서만. 네, 요거를 파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절대적인 규모는 좀 많겠네요, 그렇죠? 회사 규모가 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영역이, 업무 영역이 어디입니까? 기상팀 이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업무 대부분이 방송을 제외하면 다 업무 보조 쪽이죠? 방송을 제외하면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PD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규직 PD에 견주어서 연봉이 높거나 지위가 확고합니까? 아니죠.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갑시다. 남녀 비중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한 영역에는 더 비중이 높죠.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직군에 집중돼 있죠. 방송 출연은. 그러니까 만약에 출연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기상캐스터와 리포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명 되지 않아서 예. 그분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성분이 많습니다. 네. 연령대는 대부분이 20, 30대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방송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출연료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기상캐스터로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동일 프로그램인데 사람에 따라서, 프리랜서에 따라서 출연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MBC가 다른 회사보다는 좀 낫군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달 안에는 나옵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MBC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여부죠.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그러한 언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프리랜서들한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실 겁니까? 여기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그 프리랜서의 직무나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확장돼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할 겁니까?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고 계신 프리랜서 중에 2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6분 모두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정규직화해야겠네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그렇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법적 사항입니다.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경영 본부장님. 네. 고 요한나 요한나 님은 MBC 노조원이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노동 환경이 어렵고 취약한 분들이 연대해서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노조 활동을 하는데 왜 노조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준숙 전 지금 방통위원장이 MBC를 노영 방송이다. 노조가 방송의 편성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이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 경영본부장님은 지금 노조하고는 대화는 어떻습니까? 저희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모든 노조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으로 인해서 MBC가 정권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자 노조원들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연대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MBC 안에서 특히 노조원이 아닌 사람 또 계약 관계에서의 취약성 또 노동 환경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상대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MBC 경영진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제고 노력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이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약자 안에서도 또 다른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경영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매우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약자에 대해서 MBC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전도 많이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이런 걸 뭐 외부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정규직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면하는 경영진의 자세로서는 다소 책임감의 측면에서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장님, 7월 말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한 날짜가 며칠 지났었죠? 이틀날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네, 그리고 직무정지 사흘째, 예, 되었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했더라면 또 제반 방송사라든가 방송 제작 환경이라든가 방송 시장의 질서라든가 또 방송인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제반에 대한 총적인 총괄적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인 탄핵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직무 정지가 된 그 와중에 방송인으로서 한 소중한 꽃이 쓰러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직자가 부여된 임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직무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연령대에 자녀가 있는 입장이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그 밖에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들이 나왔지만 방송사 내에서도 사실상 약자 그룹에 속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인 또 방송인 또 시청자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소중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보장해야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어떤 진통의 과정 속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 이후에 복귀해서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출소날 또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저런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한 계엄사회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을 내렸거든요. 방송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본인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엄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파면됐지 않습니까? 헌재가 판단했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헌법적 기관의 판단에 대해 성실하게 그 취지를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장인데 마치 지금 우파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국회 탄핵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해서 사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식의 비정적인 행동으로 이 수많은 복잡한 방송관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받아두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통신위원장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분반 책임, 최소한의 양심 그걸 가지고 좀 겸손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연나 유족의 제가 가족과는 아마 3월 7일 날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불면증과 힘든 상황이 지속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머님.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외삼촌도 힘들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박정훈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다음에 그 직후에 언론에 보도된 거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충분히 서로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부당한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매일신문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훈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랑 그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비공개로 저희 3월 7일 날 2시간 가까이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는 원하지 않았고 3월 7일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에 조사되는 내용, 그다음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 쭉 해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청문회나 현안 질의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나가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외삼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랑 얘기할 때 MBC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삼촌께서. 네, 두 가지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이지만요. 진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 계신 여야분들 모든 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갔던 것도 김의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탁해서 드리는 것. 네, 그래서 그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도적 개선책도 한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노위 담당하는 국회의원께서 현재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노동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가족의 뜻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건 진상규명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MB 측의 공개적인 사과, 그에 뒷받침한 사과와 아울러 오 요한나의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인을 추모하고 동시에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제2의 오 요한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정치권과 MBC의 진상규명 조사가 나오고 하면 진행해야 될 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즉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 오늘 와 계신 우리 기획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제가 비공개로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가족의 요구사항입니다. 저게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주항공 그 무한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대통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속도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억울한 죽음, 사실은 MBC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이용마 노조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로 오 요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은 그 MBC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 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겠죠, MBC 측에서 나온 책임자분? 네, 이후에 논의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은 동일하다. 저랑 2월 2일 날 외삼촌하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는 가급적 정쟁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고인의 목숨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때도 기자회견을 하던가 아니면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직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말씀도 의원님이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저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기자회견 국정감사 때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변호사 문제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지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왜 썼냐 이런 대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전상범 변호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썼냐라고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서두로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출마자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BC 기상재난 파트장과 소통을 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오 요한나님 혼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공개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유족께서 그래도 우리 안나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공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논하셔서 우리 보좌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건 법적으로 MBC가 책임져 나가야 될 부분이고, 노정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근본적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차이 문제까지 환노위와 연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걸 지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프리랜서에 대해서까지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이후 상황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항쟁의 그 무고한 죽음이 가슴에 얹혀져 있고요. 우리가 저희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그 이전에 6.25까지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진 그 죽음까지 가슴에 얹혀져서 한을 가지고 사는 게 저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들, 이태원 참사로 느닷없이 가족을 못 보게 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진 자들은 별로 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망하는 거 봤습니까? 사고 나면 제일 힘없는 분들이 먼저 유명을 달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 요한나 님까지 저희 가슴에 안고 저희가 공적인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에서 잘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노 위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과 어머님께 저희 이제 요 섹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두려웠던 것이 그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처럼 그 진실이 요한나가 죽은 이유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 저희들의 외침이 침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제 뜻과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MBC의 처음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2달 전에 그 노동 전문 기자께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더 꼼꼼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가족 셋을 다 취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MBC가 조속히 그것을 보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머니. 보통의 국민들은 저처럼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혼자 2아이를 키우면서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남 배려하지 않는 행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상처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나가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나가 교회도 다시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나 하명 선배 안 미워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안나야 그게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잘했다 우리 강아지.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요한나가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고 미안하고 감사한 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누워서 이 침대에서 뒹굴거린 적 한 번도 없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살면서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고 못난 엄마 만나서 너무 고생하고 애쓰고 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시선을 또 모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을 규명해 주셔서 우리 안나가 편하게 눈 감고 저도 우리 안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려고 저도 다짐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